제가 화상 강의를 할 때는 2시간씩이에요. 2시간씩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해요. 그러면 현업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개 실무 쪽으로 특화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어떤 분야의 질문을 하더라도 다 답변을 해줘요. 저는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 분야 아닌 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개 실무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지위까지 올라오게 된 게 그런 영향이 있고요. 목소리가 좀 갈라졌어요. 어저께 6시간 수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이상 수업을 안 했었는데 어저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제 홍천에서 상담이 왔었는데 저는 이런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 수업 시간에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 해제될 때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야를 갖다가 이제 임야였나? 요걸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준 거예요. 그죠? 중도금 지급을.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죠. 중도금 이행을 강제할 건지, 그죠?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건지, 그죠? 근데 항상 해제를 할 때는 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계약서에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될 때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3억 6천에 팔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매매를 할 때 매매가가 3억 8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3억 6천에 팔았다가 3억 8천에 팔았는데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해제의 효과가 뭐라 그랬죠? 해제의 효과가 원상회복이잖아. 그죠? 항상 원상회복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이렇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계약서의 손해배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먼저예요. 손해배상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상회복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을 때 손해액을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손해를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상회복이니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서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으로 해제로 계약이 깨지게 되면 계약금하고 뭐 중도금 이렇게 몰수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결책은 뭐예요? 이제 해결책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매수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매수인은 모르잖아. 왜냐면 3,6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 그 전에 들어갔고 4,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계약금으로. 4,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매도인이 이제 반환을 안 한 거죠. 상대방은 모르니까 계속 뭐 내용증명 우편 보내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나 4,600만 원 받아가고 다 쓰고 돈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참 당신도 큰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한 반 2,3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서 줄 테니까 그 정도 받을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합의서를 쓰는 거죠. 합의서를 써서 이 계약과 관련돼서 민형사 소송을 절대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합의서 받고 그 돈을 주면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합의서를 안 받고 돈을 이제 반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다음에 또 소송하겠죠. 그래서 합의를 항상 하라 할 때는 부재수 합의라는 걸 항상 하셔야 돼요. 부재수 합의.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재수 합의예요.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상가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가 그 악덕 그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손해배상만 받아서 먹고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확인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인테리어 한 거라든지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왕창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소송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초기에 알아서 그러면 내가 중개보수 다 받은 거 돌려줄 테니까 끝내자, 그죠? 그렇게 해서 중개보수 받은 거 다 돌려주고 합의서를 썼죠. 합의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재수 합의. 더 이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합의를 했는데 이 인간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서에다가 법원에다가 이제 그렇게 써준 거거든요. 자, 합의서에 보면 부재수 합의가 있는데 얘는 어떤 근거로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다. 소를 각하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이제 고소인한테 원고한테 물어본 거야. 너 부재수 합의를 썼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재판기일까지 제출하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부재수 합의를 해놓고 나는 다시 소송을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즉 부재수 합의가 이게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를 취하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중개보수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그럴 때는 항상 부재수 합의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다 넣어줘야 돼요. 상대방 공인중개사까지 넣어가지고 이 거래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줘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그 쪽에는요, 저가는 옛날에 이제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계약금만 넣어놓고 100 상환 받아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임대인의 약점을 노려서 그 합의금 뜯어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전에 요 가평에서 펜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펜션 임대 해서 이제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영업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지금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 옆집에 친하게 살던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이, 당신 집 완전히 개판됐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랬더니 와봐. 가봤더니 이 펜션업자가 펜션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을 한 100마리 거기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어떻게 됐겠어? 개판됐지, 그죠? 그래서 제가 개펜션이다 그래요, 그걸. 개펜션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계속 냅두면 어떻게 돼요? 펜션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내보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이런 이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 그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돼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에 뭐 경남 어디는 손피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 나도 요걸 처음 들어. 야, 손피가 뭐냐 그랬더니 매수인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 부담 조건을 손피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 동네는 희한한 용어도 만들어 쓰는구나. 그러니까 막 은어처럼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마피도 있고 뭐 금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건 손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분양권에서는 무조건 프리미엄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프리미엄이 양도 차익이 되니까 이 프리미엄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50%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면 50%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70%라면 70%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거하고 양도세까지 같이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이걸 가지고 요게 다시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느냐, 매매대금에 포함이 돼서 요 부분에서 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느냐, 이건 매매대금이 아니고 이게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되느냐, 그죠? 요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요걸 또 매도인이 납부할 거냐, 또 매수인이 납부할 거냐, 이렇게 막 나눠지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할 때는 예전에는 매매대금에 포함돼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에다가 그 차익을 다시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니까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 법이 한번 바뀌면서 이 양도소득세는 매매 가격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법조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예전에는 요건 매매 가격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아요. 요건 매매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고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바뀐 줄 알았는데 아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법조문을 못 찾고 옛날에 요 답변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답변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볼 때는요, 이 그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런 특약 없이 그냥 매수자가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요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고 1억이 넘어갈 때는 이제 세율이 20%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당연히 세율이 높을 때는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그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절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할 때는 항상 잔금 때 계산을 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안 받아 놓으면 납부해야 안 해요? 안 해.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는 항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모든 금액은 잔금 때 무조건 다 받아놔야 돼요. 안 받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줘.
그럼 둘 사이에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그런 거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또는 명의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안 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소송을 해서 이제 바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소송은 뭐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 대용 판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유권을 안 넘겨줄 때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배운 적 있죠. 예, 그게 대용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매수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저번에 그 어디야 춘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천이고 요 땅 소유자예요. 이 땅 소유자가 요쪽에 이제 여기가 도로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합의를 할 때 도로를 이렇게 내기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렇게 받았더라고. 이게 더 겁나게 웃기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조그만 길이 있어요. 조그만 이제 왜냐면 요게 하천이니까. 근데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이쪽 사람이 요 길로 다니까 요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로 그러면 이쪽으로 주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요건 안 되고 그러면 요렇게 요게 뭐예요? 인접지 통행권이죠. 그래서 요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요 확인 소송을 했더라고. 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막아놓고 절대 이걸 오픈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주의지 통행권이 있다라는 거 뭐 했어요?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확인 소송. 자, 확인 소송을 했으니까 저 권리는 있잖아요. 근데 포장을 하려니까 협조를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라고 하는 대용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소송을 그러니까 의사 진술을 이렇게 명하는 소송인데 요것도 이행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행 소송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청구 취지만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딱 이제 내가 요렇게 써가지고 줬더니 이제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를 하러 갔는데 접수기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아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는데 요것도 하면 각하된다고 안 받아준다고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헐, 그 돌대가리들 그죠? 소송물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다시 가서 이거는 확인 소송이고 요거는 의사 진술을 명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또 소송 비용 다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이제 다 승낙을 해서 이제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 소송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틈 나는 대로 자꾸 필요한 지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분양권 매매계약서 연습을 할 거예요. 요거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공급계약서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제일 뒤쪽에 있어요. 아파트죠.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는 정말로 쉬워.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분양권 매매가 이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죠. 유튜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 박성훈이 돈 거 아니야? 왜? 건축 중인 건물도 뭘로 보니까, 건물로 보니까 대부분 판례가 건물에 관한 중개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박성원 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우기냐? 그 대법원 판례는 뭐에 대해서 다툰 거예요? 분양권 매매 계약이 건물이냐 아니냐, 즉 건축 중인 게 건물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한 싸움이죠. 그래서 그건 건물이다라고 해놓고 중개에 관해서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은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퉈야 될 건 뭐냐면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물이 뭐냐거든요. 매매 대상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법에 없잖아요. 법에 중개 대상물이 없어요. 원래 분양권 매매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판례 소송을 하다가 국토교통부하고 소송을 하다가 졌어. 그래서 이게 중개 대상물로 들어온 거예요. 법에는 아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 유독 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매매 대상물은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뭘 매매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 자, 시행사하고 수분양 사이에 지금처럼요, 요거예요. 공급계약서를 쓰죠. 그죠? 둘이 공급계약서를 써요. 자, 공급계약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시행사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가져요?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지금 근데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한테 물건이 아니잖아요. 채권이잖아요. 소유권 나중에 집 지은 다음에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뭘 짓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채무액은 여기 확정되어 있잖아요. 분양가에. 그죠? 분양가액은 고정되어 있어요. 분양가액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걸 매매를 해. 누가? 얘 매도인. 원래는 양도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양도인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 즉 매수인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파는 게 뭐예요? 그럼 채권이면 채권 양도 계약서를 써야지. 그 다음에 채무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채권만 넘기면 돼? 채무도 넘겨야지. 그러면 채무 인수해야지. 그러면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할 거예요?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채권 양도하고 채무 인수 다 했어요. 근데 얘가 분양대금을 안 내. 그러면 저 시행사가 얘한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요 계약서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가액을 정하잖아, 그죠? 매매 가액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요 매매 대금은 요게 매매 대금이 아니거든. 요거는 앞으로 건축할 아파트에 대한 매매 대금인 것이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 매매 대금은 뭐에 대한 매매 대금이에요? 아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채무 이행을 안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취소하고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약자 지위도 넘겨야 되죠? 맞잖아. 그래야지 얘가 대금 안 내면 분양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자 지위까지 다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그걸 뭘 포괄 또 하여튼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맨날 포괄 양수도래.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양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업 전체를 넘기는 거야. 요거는요, 이 계약자 주의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약인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인수 계약. 그러니까 이 매매의 대상물은 뭐예요? 지위가 매매 대상이지. 계약자의 지위를 넘기면 채권, 채무, 계약자 지위까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계약인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양권 신고 대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받을 자의 지의 매매 이렇게 돼 있죠. 지의 매매. 법에는 그렇게 해서 지의 매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대상물이 뭐예요? 주의예요, 주의.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법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거야. 중개 대상물에 분양권 있어요? 없다니까. 아, 선생님, 그 권리 있는데요? 그 권리는 그러면 물건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중개 대상물에 기타 그 밖에 권리 있잖아. 그 권리에 물건은 다 포함돼야 안 돼요? 중개 대상물에? 물건은 다 포함돼요. 채권은 다 포함돼요? 채권은 대상이 아닌 거야. 근데 그 중에 임대차 계약만 거기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 중개하는 거 다 중개 대상물이에요. 지상권 이런 거야.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잖아. 근데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라고 넣어놓고 그 밖에 채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권리라고 하고 다 포함이 된대. 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국토교통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니네 지역과 공무원들 좀 다 모아갖고 나 초청해, 내가 좀 교육 좀 시켜줄게 그러거든요. 이건 제 논리가 맞아요. 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법원까지 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인수 계약이라는 것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런 유형의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는 계약인수 계약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 이후에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계약의 유형 중에 이렇게 이 사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계약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계약인수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법무사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그런 이제 항목이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그 연수교육을 할 때 그 이야기 경기도 이제 연수교육을 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요거 연수교육에서 오픈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 할 때 이걸 이렇게 강의를 딱 하니까 공인중개사들 헐 뻥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저한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분양권과 관련돼서 업다운 계약서 그다음에 뭐 초과중개 보수하고 그렇게 많은 전과자가 양산이 된 거예요. 벌금을 맞아갖고 다 전과자가 됐잖아. 소송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할 생각을. 왜? 법리가 정확한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려놨더니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제가 이 법조문을 거래신고에 관한 법조문을 2탄으로 찍어서 올렸죠. 니네들이 나한테 가장 명백한 내가 법조문을 제시해 줄게. 더 이상 까불지 마. 그죠? 아니 모르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왜 모르면서 저한테다가 토를 달고 대들어. 그죠?
제가 생각보다 기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예, 남한테 돈 빌려달라고 손 내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자존심만 갖고 사는 사람이라서 저를 공격을 하면 저는 더 세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여동생이 오빠 유튜브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댓글을 이제 안 다는데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에는 눈, 그죠? 그래야지 나를 업신여기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무기는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지켜줘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항상 지는 거야, 그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나 혼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가 무서워? 무서울 게 없지.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송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진 자가 항상 이기게 돼 있지, 그죠? 요거 제가 싸운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분양권 그 매매와 관련돼서는 해결해야 될 점이 있고, 내가 분양권 중개와 관련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처분을 받게 되면 제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대법원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계속 도와줬는데 한 명도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왜? 소송이 그만큼 힘든 거야.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많은 공인중개사들 데리고 소송을 해봤는데 다 중간에 다 포기해요. 다 돈으로 그냥 합의하고 말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직 대법원 판례를 못 만들었어. 저는 끝까지 가는데 남들은 끝까지 안 가더라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안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자, 이 공급계약서와 관련해서 분양권 시장에는 딱 두 가지예요, 테마가. 첫 번째는요, 무조건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초과중개보수. 요게 걸릴 확률이 되게 높고요. 당연히 매도인은 뭐예요? 다운계약서, 그죠? 다운계약, 여기 두 가지예요, 이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하는 인지세와 관련된 논란.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분양권 시장에는. 근데 이 분양권이 아까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있죠? 오피스텔 있죠? 상가 있죠? 토지 있죠? 분양권 시장에. 그러니까 원래는요, LH가 토지를 분양을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LH가 토지를 공급 계약을 했어요. 공급 계약서를 이렇게 쓰죠. 공급가액 얼마? 25억. 그죠? 요 분양받은 사람이 매수인한테 파는데 이게 60억이에요. 60억에 이렇게 팔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계약을 하는데 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공인중개사한테 그럽니다. 자, 25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25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줄 거고, 60억에 써주면 60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줄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렇게 쓰면 LH에서 명의 변경을 안 해주고, 요렇게 써야지 명의 변경을 해준대. 이런 무식한 놈들이 어딨냐고. 이런 무식한 놈. 아직도 이 계약, 이걸 지금 매매 대상으로 보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요건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 토지하고 공급 가액은 절대 안 바뀌어. 그죠? 여기는 매도인이 LH에 줬던 돈하고 얘가 얘한테 준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채무는 얘가 추가로 다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약은 절대 이 계약하고 상관이 없어. 그죠? 상관이 없어. 왜? 이 계약서에는 밑에 뭐만 바뀌어요? 명의자만 바뀌거든. 분양자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내용은 절대 안 바뀌지. 그래서 양도 차익이 뭐예요? 프리미엄만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만 항상. 왜? 요거는 안 바뀌니까. 요거는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건 뭐가 되는 거야? 필요 경비로 이미 지급한 돈, 요게 지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분양권에서는 프리미엄만 양도 차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는 이거 말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계약서 보면.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서라는 것도 붙어 있네?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아니, 매매 대상이 아파트 분양권인 줄만 알았는데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서라는 게 있네? 이건 무슨 계약서예요? 아니, 이건 무슨 계약서예요? 민법에서 배운 것 중에. 도급계약서지. 도급계약이잖아요. 누구하고 한 거예요? 요거는 수분양자와 공사업자 사이에 한 거죠. 그렇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하고 인테리어업자하고 체결하는 거야. 그죠? 요거는 아까 아파트 공급계약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죠? 근데 요것도 지금 명의를 변경해 주는 거잖아. 그죠? 계약자의 주의를 아까 수분양자에서 매수인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럼 요건 중개대상물이에요, 이것도? 도급계약이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하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명의 변경해준 대가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과 중개 보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피해가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중개 보수 및 도급 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확실하게 바꾸는 건 뭐다? 계약 인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금액을 얼마를 받든 초과 중개 보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여기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천만 원을 받았어. 여기서 중개 보수가 150을 받았다라고 돼야만이 초과 중개 보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중개 보수가 얼마고 계약 인수 계약 보수가 얼마인지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벌금을 때리려면.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 영수증이다 그래. 요걸. 자, 포괄적 영수증. 여러 개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한꺼번에 다 지급된 이런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중개보수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 중개보수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이 가르쳐 준 거야. 제가 똑똑해서 배운 거 아니고요. 저는 대법원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일반 중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항상 저는 이걸 포괄적으로 기타 업무 보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적 영수증을 받는 거야.
그죠? 포괄적 영수증을 받는 거. 그러면 절대 초과중개 보수에 걸릴 일이 없어요. 초과중개 보수에 걸리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일. 뭐만 안 하면 돼요? 중개 안 하면 돼. 그죠? 중개 안 하면 되잖아. 중개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중개를 하니까 중개 보수를 받잖아. 중개를 안 하면 무슨 보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보수야? 내 마음대로 받는 보수지. 그래서 컨설팅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컨설팅 보수잖아. 그죠? 중개를 안 하고 나는 뭐 했다? 컨설팅 했다. 컨설팅. 나는 그래서 컨설팅 보수를 받을 거예요. 얘는 제한이 있는데 중개행위는 얘는 제한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받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라?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컨설팅도 뭐라 그랬어요? 중개행위는 그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요 중개를 해놓고 컨설팅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과 중개 보수로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아 나는요 중개 안 하고 컨설팅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그럼 너 컨설팅 했다라는 거 증거를 갖고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세무분석조사서 아까 뭐 물건 현황조사서 권리분석조사서 막 제출해.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더라고. 야, 요건 다 중개행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중개를 할 때는 그거 다 확인 설명해야 될 대상인데 내가 가장 확실하게 중개행위 했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컨설팅 했다는 사람이 벙쪄갖고 뭐라 그래요? 제가 중개행위 한 거 맞아요? 이렇게 되물어보지. 그래 맞아. 그건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뭘 안 했어요? 컨설팅이 뭔지를 모르고 중개행위를 해놓고 컨설팅을 했다고 우긴 거예요. 그 사건은. 자, 컨설팅을 안 하고 중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을 했다고 했는데 컨설팅을 했다는 뭐가 없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이지 컨설팅이 중개단 소리는 아니야. 판례를 똑바로 봐야 돼. 컨설팅이 중개가 된 게 아니에요. 컨설팅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경매 의뢰 사건에서 보통 경매 컨설팅 하는 애들이 이제 그 의뢰인하고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이 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건데 저 카페에 올려놓은 그 판례 보면 아 컨설팅 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는 7, 80페이지 갖고는 안 되고 150페이지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데 수강생이 저한테 그래. 그래서 그런 미친놈이 있냐, 그죠? 그런 미친놈이 있냐고.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 보고서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컨설팅은 영어잖아요, 영어.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라고 그랬지. 아까 확인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중개는. 상담은 뭐예요? 그냥 오로지 상담으로 끝나는 거고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 의뢰인이 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계약, 그 컨설팅 계약서 쓰는 기법인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면서 컨설팅 계약서를 그 강의를 하고 자빠졌냐. 제가 막 혹평을 했죠. 맞잖아.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면서 컨설팅 계약서 작성 방법 강의를 하더라고. 그거 얼마나 웃겨. 중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는 중개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죠? 컨설팅은 내가 어떤 자료라든지 조언을 해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모든 결정은 용역 의뢰인이 결정하도록 돼 있죠. 그게 컨설팅이야. 다르죠?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 의뢰를 받은 이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중개 행위가 되는 반면에 중개 의뢰를 받기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컨설팅이 되겠죠. 그래서 컨설팅 계약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 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컨설팅하고 이 중개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설팅에는 당연히 보수가 없죠. 아니, 그 보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 야, 또 하나 볼게요. 야,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해주는데 대리인 유상해요, 무상해요? 원칙 무상이라고? 자본주의 사회에 무상이 어딨어? 대리인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리인과 관련돼서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단독행위라고 자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항상 위임계약과 관련돼서, 그죠? 위임계약과 관련돼서 대리권을 수여를 하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대리권을 주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대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 대리인은 다 공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실무에서는 모든 게 뭐예요? 위임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대리권이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은 또 민법에서 뭐예요? 무상이 원칙이다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잘못된 거야. 아니, 위임에 왜 위임 계약을 해놓고 무상이 원칙이다고 그래? 그거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 위임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수 약정해야 되지. 그죠? 요 중개 보수해? 그러면 대리는 지가 매매할 수도 있죠. 직접 그걸 당사자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 그거와는 별개로 나는 대리인으로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리고 중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중개를 안 하는 걸 가르쳐요. 중개를 하지 마라 그래. 왜? 아이 돈 몇 푼 받겠다고 중개를, 그 힘든 중개를 하냐 이 소리죠. 중개 아닌 거 할 거 되게 많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막 자격증 등록 취소 아니라 자격 취소될까 봐 갖고 겁내잖아요. 야, 취소되면 먹고 살 일 많아. 그죠? 겁내지 마. 많잖아. 요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초과중개 보수가 제일 어려워.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야, 공인중개사들은 왜 초과중개 보수에만 저렇게 연연해 할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내 능력껏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죠? 그리고 똑같이 중개 업무를 하더라도 당연히 포괄적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면, 그러면은 초과중개 보수인지 아닌지 누가 입증해야 돼? 공무원이 입증해야지. 그죠? 나를 경찰에 고발한 공무원이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중개보수가 150만 원이다 또는 101만 원이다, 지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안분하냐고. 안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법원 그 유명한 판결이 이게, 여러분들 이 판결을 처음 안 들어봤죠. 그죠? 저는 이제 중개 실무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판례를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그 중에 이제 항상 피해가는 이론만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맞다 틀리다 공부를 하지만 저는 판례를 보면서 이제 실무를 익히는 연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서 피해가는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이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판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막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강했지만 실무로 따고 오면 그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초과중개보수 해결됐죠? 자, 다운계약서는요, 당사자가 다운계약서를 하면 요거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니까 공인중개사는 여기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못합니다, 우리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중개 의뢰를 받아가지고 성사시켜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을 못하니까 당사자 직접 거래, 그죠? 쌍방합의, 그 유명한 쌍방합의. 왜 당사자 직접 거래다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 대신에 내가 성사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돈을 보수를 줘야 돼요. 근데 보수가 아니라 뭐예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뭐가 체결됐다고?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나는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니네들이 불법적인 요건 때문에 중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됐어.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뭘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수로 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받는다. 그죠? 그러면 초과중개보수라고 우기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중개보수 안 받았어. 너 뭐 받았는데? 나 손해배상 받았는데? 맞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받아야 돼. 손해배상 한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불법은요, 지금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울산에서 그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이제 창업을 딱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분양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운 계약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지. 매도, 매수. 여기 공인중개사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운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금융거래 통장으로 보낸 거예요. 돈을. 다운 계약은 절대 뭐가 남기면 안 돼요? 금융거래가 남으면 안 돼, 그죠? 금융거래를 절대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돈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통장으로.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둘이 밤중에 통화를 해. 사장님,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국세청에다가 리니시션 제도가 있으니까 자진 그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해 주니까 우리 자진 신고합시다. 그래. 그래서 둘이 자진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둘이. 우리 이렇게 다운 계약서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나머지 양도소득세 다 납부할게요. 그리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국세청이 알았어. 니네는 잘했어. 그래서 시군구청에다가 통보를 하죠. 얘들 다운 계약서 썼어. 그래갖고 그날로 업무정지 6개월. 그죠? 중개보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은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배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무조건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다운 계약서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겁나게 쉬워. 이런 거예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계약금 같죠? 그래서 매수가 이 계약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죠. 그럼 현금이 매도인한테 가지. 요거 이제 뇌물 받는 방법이 합법적인 뇌물. 돈 받았는데 매매 계약 취소돼 갖고 몰치당한 돈이잖아.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 아니지. 제가 공무원들 데리고 이런 거 강의하다가 공무원들이 너 여기 강의하러 오지 마. 그래갖고 공무원 대상 강의 안 하거든요. 뇌물 아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뭐 매수인의 가족이겠죠. 이제 그죠. 낮은 가격으로 그냥
내가 낮은 가격으로 파는데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죠? 내가 100억짜리 빌딩을 1억에 팔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응? 아니 나는 돈 있을 만큼 있고 저 친구는 참 착한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 재산 100억짜리 건물을 나 저한테 이렇게 팔 거야. 이렇게 팔았어.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이걸 따져보고 싶은 거야. 뭐가 잘못이냐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파는데 그걸 증여라고 할 거예요? 매매 금액이 정확하게 딱 있는데, 그래서 증여에서는 가족 간 증여,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일 때는 매매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로 다 환수를 하는 거야.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겁나게 넓어. 겁나게 넓어. 사돈의 8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특수관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넓어. 그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개발해서 이걸 써먹은, 제가 아는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면서 했는데 이게 국세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국세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불러가고, 야 빨리 그 다운계약서 했다고 신고해.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가 다 감면해 줄게.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막 흔들리는 거야. 선생님 그냥 다 감면해 주고 뭐 행정처분 안 나는데 신할까요? 그래.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팀장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했는데 경기도 팀장급들이 모여갖고 상의하다가 해결이 안 돼. 야 우리 안 되니까 이거 국세청으로 넘기겠습니다. 해갖고 여기 국세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국세청에서 보니까 이게 다운계약이에요? 아니잖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요거 과세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계약금 배액 상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몰수할 때 거기서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그게 강화하겠다라고 한 게 나온 거야. 요거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여기 다 들통났어. 그래서 그걸 과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 응? 그죠? 과세 대상이니까 뭐예요? 일반세율이지. 그죠? 기타 소득으로 일반세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낮은 세율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세한 강의는 제가 원래 이제 강의했던 데는 주택법 전매 제한 관련된 조항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건 아직까지는 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실감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되는 거. 인지세는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 그죠? 요게 이제 분양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문제예요. 여기서 다운계약서일 때는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매수자한테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금 보유가 아닐 때는 절대로 다운계약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현금을 매도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거래에 나타나지 않아요. 매매계약서는 아까처럼 나는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매매 금액을 낮췄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국가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맞잖아요. 국가에 낼 것 같으면 나는 저 불쌍하고 착하게 산 저 사람한테 싸게 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 그래? 알았어, 니네들 계좌 다 털어볼게. 그래갖고 주변 사람 전 계좌를 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깨끗하군. 그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쿠션 돌리기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현금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보내주고 나중에 매수자가 공인중개사한테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 친척으로 보냈다가 빙글빙글 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시스템으로 다 드러나요. 시간별로 바로바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돈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통장에 절대 입금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현금 부자들이 그 탈세를 해갖고 금고안에 현금을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뭐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부동산을 살려고 했더니 현금으로 냈잖아요. 너 이 돈 어떻게 준비했느냐고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금을 쌓아놓고도 부동산을 못 사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사가지고 가족들한테 증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의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국가 금고안에 돈이 가득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팡팡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그냥 신나는 거야. 국민들이 막 반감을 갖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이야. 가만 앉아서 수조 원의 세금이 막 들어오잖아. 그죠? 그 부동산 가격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잡아야 돼요. 그 다운 계약서 쓴 것을 1차가 이제 자기가 다운 계약서 사가지고 써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거를 또 대팔 때는 또 다운 계약서.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다운 계약서 쓰실 때요. 절대 이중 계약서 쓰시면 안 돼요. 여기 기본이에요. 절대 이중 계약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첫 번째 계약서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중개 의뢰 받을 때부터 중개 의뢰 받은 장부부터 다 뭐예요? 다운된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다운을 해주는 매수자는 그걸 바로 대팔 생각이 없어요. 바로 대팔려면 자기도 또 다운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 보유를 해서 자기들은 나중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많은 아파트에만 하는 거야. 아파트만. 그 다음에 LH 분양권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할 거잖아요. 수십 년 안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전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해요. 전매를 할 때는요. 미등기 전매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말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매수인들은 이렇게 하고도 자기한테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줄쳐서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증거를 남기면 안 돼요. 분양권 요 다운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얼마나 완벽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하면 이 문서 기록이 항상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작성 시기 시점 이게 다 있어요. 문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를 그 작성을 할 때는 절대로 컴퓨터로 안 뽑고 우리가 그 문방구에서 파는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도 그 시절에 맞는 거 구해 갖고 그렇게 써. 그렇게 완벽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소송을 한다고 서류가 왔는데 뭐냐면 계약일을 뭐 올해 2020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자기가 계약을 했다는 게 뭐 15년도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문구 요렇게 그 문구점에서 보는 계약서 저 옆에 그 계약 일자 이렇게 그 인쇄된 글자가 있거든요. 그건 20년도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걸 그걸 안 지우고
이렇게 이제 제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어차피 의뢰인이 발각이 되면 공인중개사는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 없으면 절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뭔만 안 하면 돼요. 중개를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개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분양권 이제 1시간이 돼버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 공급계약서를 갖다가 분석하고 어떻게 중개를 쉽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